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담당하는 송일건입니다. 자, 입문과정은 공동주택 시설 개론 파트는 기초적인 용어 위주와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잡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1차 과목에서 회계 원리하고 시설 개론이 먼저 시험을 치고 나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제 민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은 약간 지문을 아마 짧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부터 이제 상대 평가가 2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절대 평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절대 평가는 평균 60점, 까락 40점 없이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용어 위주로 해서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기본 이론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그래서 용어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 1장 총론. 자, 1장 총론 파트는 건축 구조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편 1장 총론 파트에서는 기본 두 문제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가 하면 하중하고 그리고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 이 파트를 각각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총론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까 기초적인 용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그럼 이 하중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하중에는 어쨌든 고정 하중 개념이 나오죠.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고정 하중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구조물의 자중, 자체의 무게라는 거죠.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이것을 고정 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고정 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골조의 무게 있죠.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축 부재들, 포라든지 벽이나 슬래브 이런 등등 많겠죠. 등등등 이런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이것을 고정하중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이것이 고정하중이죠. 여러분들이 옷 다 벗고 안경 이런 거 다 벗고요.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해서 쫙 이제 싹 뺀 상태에서 그것이 고정하중이죠. 그래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고정하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념상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통 고정하중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구조 부재들, 보통 부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부재라는 것은 부재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 다 부재라 해요. 예를 들어서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바닥도 있죠. 예를 들어서 창호도 있고 그다음에 반자도 있고 그런 건 다 부재라 합니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를 있는 각 요소가 전부 다 부재예요. 각 요소를 우리가 부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구조 부재들, 그럼 보통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 부재인데 비구조 부재, 안일비자를 쓰는 겁니다. 안일비자. 그래서
비구조부재. 그럼 그냥 구조부재는 보통 상부의 이런 하중이나 이런 것을 안전하게 지탱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구조부재라고 하고, 그러하지 않은 부재를 우리가 비구조부재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비구조부재나 이런 건축 설비들, 건축 설비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은 구조체에 부착이 되면 우리가 고정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막 외우실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부착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하중들이 고정하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하라중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라중, 라이브 로드 하라중. 하라중이란 것은 적재하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적재하중. 그러면 이 하라중, 적재하중 개념은 보통 건축물의 바닥이나 지붕에 실리는 적재되는 하중들을 우리가 하라중, 라이브로드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하라중은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때 입주하기 전 단계는 고정하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주 시기를 맞아서 입주를 하면서 가구나 소파 그리고 사람이나 들어가겠죠. 그 하중이 하라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 책상을 사가지고 들어간다. 이것이 하라중 개념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파를 멋있는 소파를 하나 사가겠다. 나는 안마 의자를 사가다. 이런 것이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라중이라는 것은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라중은 부착이 안 돼야 됩니다. 부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 하라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죠?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식탁 움직이는 것은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라중과 구분점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적설하중 개념이 나옵니다. 적설하중. 자, 적설하중이란 것은 이제 지붕에 자 우리가 눈이 쌓이겠죠. 그 눈이 영향을 주는 거죠.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적설하중, 스노우로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적설하중은 눈이 이제 지붕에 많이 쌓여서 건축물에 중량을 가하죠. 이것이 적설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적설하중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붕의 형상. 자, 지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지붕을 평지붕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자, 이렇게 위를 이렇게 평지붕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 나는 눈이 자, 내렸을 때 지붕을 여러분들 많이 보는 형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경사가 이렇게 치게 이런 지붕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눈을 모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의 형상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붕을 이렇게 경사를 두는데, 자, 이 경사를 두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겠죠. 지붕에 이제 경사를 두는데 이렇게 완만한 지붕형 경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붕이 경사 심하겠죠. 이런 지붕의 이제 형상이나 경사도가 영향을 주는 것이 자 바로 이 적설하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념사 간단히 알아두시고 이제 눈이 쌓이는 것이
자, 우리가 적설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지진하중 개념이 나오죠. 지진하중. 그래서 이제 지진하중은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진하중이죠. 그러면 보통 지진하중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이 생기죠. 일본은 굉장히 지진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물이 막 진동하죠. 보통 수평력, 핵력으로 작용이 되죠.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지진하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 지진하중 또는 지진력이라고도 하는데, 지진력은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떨게 되면, 자 이거죠. 자기 몸도 떨지만 안에 있는 우리가 아침 식사한 그것도 적재되는 것도 우리가 떨리죠. 그래서 보통 이 고정하중하고 플러스 하라중, 이 적재하중 쌓이는 적재하중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지진력이에요. 그래서 지진력은 보통 이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설계 시 내진 설계를 할 때는 최대한 바로 건축물의 무게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줄여줄 건 줄여줘야 돼요. 불필요한 구조물의 하중은 줄여줘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튼튼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게가 증가되면 지진력이 커져요.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여기 이 합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합에다 수평 진도를 곱했기 때문에 지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지진이 왔을 때 똑같은 골조일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규모의 건물일 때. 그래서 불편한 하중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무게가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절이 이상 있는 분들은 몸무게를 빨리 빼주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하중을 증가하니까 지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과도한 춤은 추시면 안 되죠. 그래서 손만 많이 흔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진력에 대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무게는 줄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19페이지 보시면 자 풍하중이 나오는데 바람이죠. 풍하중 바람입니다. 풍하중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풍하중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5가지 하중을 봤는데 고정하중, 하라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이 두 가지는 자, 이 두 가지는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얘는 장기하중이에요. 자, 그래서 장기하중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되는 하중을 장기하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기하중 개념이 되고 그리고 이런 자 적설하중이나 그래서 눈이 쌓이는 눈이 건조해 이는 적설하중 그리고 지진하중과 풍하중 이 세 가지 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게 된다. 얘는 단기하중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충격하중 이런 것도 다 단기하중입니다. 장기하중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일시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지진이 일시적이죠. 바람 일시적이죠. 눈도 일시적으로 오죠. 우리나라에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하중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적설하중의 개념은 이 적설하중은 다슬 지역에서는 다슬지 눈이 많은 최진적 1m 이상 오는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측면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건축 구조. 자, 이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 뭐 아파트 뼈대는 자 어떤 형태의 해당이 되나 이런 측면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먼저 나죠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구성 양식.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는 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개념은 자, 이 골조 뼈대입니다. 뼈대가 어떻게 구성됐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개념이 됩니다. 구성 양식.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에 보시면 저거 나오죠. 조적식 구조가 나옵니다. 조적식 구조. 그러면 구성 양식은 조적식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일체식 구조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대를 어떻게 구성했냐 골조를. 그래서 조적식 구조는 뭐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 또는 조적조라고도 합니다. 조적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인 조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적식 구조, 조적 구조는 보통 이 조자가 짤조자입니다. 적이 쌓일죠. 그래서 이제 벽돌이나 블록 이걸 갖다가 뭐 벽돌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벽돌 이제 큰데 이제 구멍이 뻥뻥 나게 된 게 이제 블록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돌입니다. 자, 그럼 벽돌이나 이런 블록이나 이런 돌을 갖다가 쌓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벽체를 구성하는데 자, 이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배합을 해서 이 시멘트하고 모래 이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물비빔한 것이 바로 모르타르의 개념이 됩니다. 옛날 몰탈 또는 모르트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 모르타르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벽돌이나 블록 결합시키는 결합제죠. 결합제를 이용해서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이 결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린 겁니다. 쌓아 올린 구조가 바로 조적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조적. 쌓았다 뼈대를 이것이 조적식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거예요. 가구식 구조. 그러면 가구식 구조라는 것은 이런 철제, HBM 같은 이런 철제 재료라든지 딴 나무 이런 목재. 그래서 목재는 그럼 철제나 목재의 특징이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죠. 가늘고 긴 부재를 이 목재를 갖다 가늘고 긴 목재를 접합해서 만든 거예요. 조립해서 접합해서 만든 구조가 바로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 같은 궁궐 같은 이제 있죠? 나무 목 구조가 바로 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예요. 가구처럼 짜 맞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접합부가 일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이나 이런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을 해놓고 그러면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는 것이 철근이죠.
그래서 철근이나 이런 철골을 갖다가 철골을 배근이나 조립을 해 놓는 거예요. 배근이나 조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럼 철골이라는 것은 철이 뼈대 골자죠.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근에 조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거푸집을 설치를 합니다. 틀을 설치해요. 거푸집을 설치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접합부가 굳어서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이제 굳어서 일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부어 넣어 이제 굳어서 이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굳으면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일체식 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성 양식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적은 뼈대를 쌓았다. 그리고 가구는 이제 뼈대를 짜 맞췄다는 게 접합해서.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 부어넣어가 굳어서 일체화가 된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적식 구조 보면 거기 섭식 나오죠. 가구식의 근식 구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섭식이다, 근식이다 하는 것은 공정상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면 섭식입니다. 그러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가진 것은 근식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적인 측면에서 라멘 구조가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라멘 구조. 원래 라멘 구조라는 것은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보통 철근이란 재료를 배건하고 콘크리트 탓을 해서 만든 게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제일 먼저 만든 구조가 라멘 구조인데, 그러면 이 라멘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것이 됩니다. 라멘 구조는 첫째, 얘는 철근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포가 있어야 돼요. 포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포라고 하죠. 그리고 슬래버, 바닥판이 있는 거죠. 바닥판. 이렇게 구성된 구조가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라멘 구조는 빌딩들은, 철근 콘크리트 빌딩들은 거의 라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는 옛날 80년도에 지어졌던 아파트 초창기에 그런 아파트들 7, 80년도, 그리고 최근에 라멘 구조가 그래서 라멘 구조는 얘가 있어야 돼요. 포가 있는 것이 라멘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 포가 있는 것을 라멘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내력벽 나오죠. 내력벽식 구조. 이 내력벽식 구조는 원래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죠. 내력벽. 그러면 내력벽식 구조는 얘는 기둥이 없어요. 건물에 기둥하고 포가 설계가 되고요. 얘는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이것을 우리가 내력벽식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벽체가 힘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벽이.
벽이 상부하중이나 행력을 보는, 그래서 내력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내력벽이라는 것은 력이 힘력자입니까? 그래서 하중을 분담 지지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플랫슬래버가 나오죠. 자, 이 플랫슬래버 구조. 자, 플랫슬래버라는 것은, 플랫슬래버 구조는, 자, 이거죠. 무량판 구조라고 돼. 무량판. 자, 무량판이란 것은 없을 무자, 보량자, 포가 없는 판 구조다, 이게. 라멘 구조는 기둥, 보, 슬래브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얘는 보를 뺀 거예요. 그러면 플랫슬래브 구조는 이 개념이죠. 자, 슬래브가 있고요. 바닥판이 있는데, 자, 바로 기둥이에요. 그러면 보가 없는 거예요. 얘는 보 없이입니다. 보 없이, 자, 바로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이 직접 지지하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플랫슬래브 무량판 구조가 됩니다. 보가 없이, 그래서 이제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칭하는데, 그래서 이 플랫슬래브 구조는 개념상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포 없이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가 툭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실내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이번에 4번 전단벽 나오죠. 자, 전단벽은 행력, 수평력에 지지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벽을 전단벽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먼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자, 용어 정리에서 압축력이 나오죠. 압축력. 자, 압축력은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은, 자, 누르는 힘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힘이 압축력이 됩니다.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해요. 압축력. 그러면, 자, 압축력이 작용돼. 누르는 힘이 압축력이고, 그러면 이 내부에 생기는 힘, 이 내부에는 압축응력이 있어야 돼요. 압축응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력이라는 것은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력. 그러면 기억하실 거는, 응력은 압축력이, 누르는 힘이 적용된 내부에는 그 압축응력이 저항하려는 힘이 발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죠. 쇠굴술들은 위에서 눌러도 안 부서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뭐 스티로폼 이런 거 탁 누르면 부서지죠. 그래서 이제 강냉이 이런 것은 잘 부서. 그럼 압축응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장력이 나오죠. 인장력이는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다리기 할 때 그럼 줄에 인장력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다리기 했는데 줄이 뚝 떨어지면 인장응력이 약한 것이고, 근데 당겨도 안 떨어지면 인장응력이 강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전단력. 이건 기본적.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전단력. 전단력은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입니다. 모르시면, 자, 이거죠. 종이를 가위로 절단을 하죠. 색종. 이런 것이 전단력입니다. 머리를 가위로 절단한다. 이게 전단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재의 직각방향 힘이 작용돼서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입니다. 그러면
내부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부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단 응력이 적으면 그 부재는 절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오. 기본이 되는 것 빼고는요. 자,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시공 가정에 의한 분류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습식 구조, 2번에 건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시공 가정에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면 습식 구조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가진 것은 건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그럼 콘크리트는 비벼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르타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타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하면 뭐죠?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해서 물비빔한 것이 물비빔하면 이것이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런 시멘트가 들어가면 다 습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모르타르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벽돌 같이 쌓죠. 그런 것은 습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 이런 것은 우리가 건식 구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의 차이점이 그죠. 이제 부재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재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하면 이것은 현장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조립 구조는 부재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으로 운반해 와서 현장에서 부재를 조립 맞추는 것이 조립 구조의 개념이 되겠죠. 그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재해 방지 성능상 불려죠. 내진 구조라는 것은 지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하 구조라는 것은, 내하는 쉽게 이겁니다. 내하는 원래 내하성의 개념을 알면 되죠.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하성이에요. 내하라는 것은, 내하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하 구조라는 것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죠. 내하다 이런 거 나오죠. 내풍이다, 내진이다. 거기 견딘다는 거죠. 내구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불에 견딘다, 바람, 지진. 그리고 내구성이라는 것은 이게 내구입니다. 내구성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예를 들어 균열이라든지 마모나 저짐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모 없이 원래 품질 그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내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돌 이런 거는 내구성 좋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런 내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나무가 오래 갑니까? 나무는 오래 안 가죠. 썩잖아, 오래 있으면. 벌레 먹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내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총론에서는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 위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2장 기초구조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